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에서 특히 이제 예산에 관한 권한하고 그다음에 조세에 관한 권한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은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대표에 의한 동의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경제적으로 운영하느냐와 관련돼서는 오늘날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는 정부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민주적 정당성 측면은 여전히 의회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에도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조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상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 기본적으로 조세 법률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명확성 원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비해서 기본권 제한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기술적인 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위미법 원칙에 있어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 부과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위임할 수 있는 의회유보의 원칙의 어떤 약간 예외적인 성격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조세와 관련된 헌법상 중요한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 말고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헌법상 중요한 조세와 관련된 내용에 더해서 국회의 조세 권한이 가지는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적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면 조세 부과는 기본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원래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금전의 박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산권 제한이라고 할 때는 금전의 박탈은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재산에 대한 법적 지위라고 본다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의 부과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에 대한 권리, 권한을 박탈한 게 아니라 금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조세 부과 자체를 재산권 제한 자체로 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을 기본권의 제한 자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의 부과가 너무 과하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금전말 박탈한다고 하는 이론적 문제 때문에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세의 무한정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일정하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기본권,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표현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 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조금 비판해 보자면 납세 의무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보면 금전의 점유에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납세 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다만 그로 인해 납세 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만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의 부과로 말미암아서 사적 이용성 내지 처분권도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은 조금 상황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중대한 제한이 받게 되면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사안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일의 판례를 보면 몇 가지 그러한 기준들을 세워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살적 효과 혹은 몰수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조세의 부과라고 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세의 부과를 말미암아서 너무 과도한 조세 때문에 목을 조르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혹은 재산을 뺏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살적 효과, 몰수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은 비율의 세금이라도 교살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건 우리 헌법 판례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과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세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납부금, 부과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개인의 소득의 반 이상이 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닌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개인의 조세 부담이 높다 보니까 사실 과반 금지가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 조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비교적으로 조사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직 벌어들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 부과가 가능하냐? 이제 도이치과이득세, 이제 소위 토초세라고 하는 그 땅을 소유했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오른 땅값 때문에 내가 일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나는 아직 땅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땅값 때문에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조세 부과 권한에 있어서 국회의 재량적인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제 전반에 관한 상황을 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 권한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아직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조세 부과이기 때문에 항상 인정되는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또 참고서 등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판례들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세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고요. 그 다음 조세 예산, 조세와 관련된 헌법 규정은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데 우리 헌법 조문에 없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가 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세는 국가가 일반적인 재정,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가 이러한 일반적인 과제 말고 특별한 사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는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특정 집단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그 대가를 일정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일정하게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부과하는 공적인 납부금 이렇게 특별부담금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바 특별부과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과금이고요. 하나는 유도적 특별부과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국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부과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재정충당을 위해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의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가재정은 조세로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정인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셨어요? 평등 원칙이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부담돼야 되는데 왜 특정인에게? 평등 원칙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세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달리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재정 기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특별부과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기준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몇 가지 기준을 원용했습니다. 그것이 5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 특별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사무를 위해서 특정 집단에게 부과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 특정 집단은 일정한 동질성, 같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아파트 새로 이제 신축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예요. 초중고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의 용지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지역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얻게 된 분양권자들이 학교 용지에 대한 구입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부담금을 부담하는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가져요? 동일한
위치,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학교용지 부담금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 집단이 실제 그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느냐. 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들 아파트 분양권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 용지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 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학교에 취약 아동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안과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안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충당 부담금의 영향이 성격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유도적으로 국민들을 일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환경 부담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환경에 대한 침해, 피해 혹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환경 침해, 환경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동질성하고 그 환경 침해에 대한 사안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그 환경 침해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성이 전부 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부담금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그 부담 집단들이 결국은 말하자면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부담하는 부과금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죠. 단순히 말하면 내가 낸 돈으로 그 문제가 된 사안을 해결하고 결국 그 효과는 나한테 온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건으로는 부담 집단의 이용 가능성 혹은 부담 집단을 위한 효용성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 집단과 부담 사안에 관한 문제가 아닌 그러면 특별부과금은 항상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일정한 문제 해결되면 부담금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별부담금의 부과 기간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 국민대표인 의회는 항상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요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첫 번째, 이러한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종류에 따라서 즉 재정충당 부담금과 유도적 기능을 갖는 부담금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 정도도 부담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충당 부담금과 유도적 기능을 갖는 부담금은 어떤 것이 더 헌법적 기본권 제한 침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것이 더 헌법적 정당성 요구가 강력하게 요구됩니까? 정당성이 강력하게 요구돼요? 재정충당을 위한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위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충당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조세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왜 특별부과금을 해결해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이 조금 더 강력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한 혹은 특정한 기능을 위한 특별한 유도적 기능을 위한 특별부과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특정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특별부과금에 대해서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상당히 심사가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기보다는 예컨대 집단적 동질성, 책임성, 이용 가능성, 뭐 객관적 사안과의 밀접한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심사를 대처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일반적인 다른 견해는 조세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헌법적 심사를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재정충당 목적 특별부담금의 경우 말고는 사실은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 유사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많아지지 않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서는 혹시 선택형 문제 출제된 것 관련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보시게 되면 판례 중에서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의 환경에 대한 물 수질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에게 일정한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자, 재정 충당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정하게 환경 침해를 예방하는 유도적 기능을 갖는 부과금이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외 여행자 납부금. 그러니까 뭐 야, 우리나라도 여행할 데가 엄청 많은데 1박 2일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전부 다 해외로 나가? 그래서 왜 해외 나가서 외화 낭비해?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사업을 위해서 너희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니네 특별 부담금을 부담하고 해외로 나가려면 나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대 견해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야, 해외여행자들이 꼭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해서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이야? 국내 여행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여행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맞아? 이런 사안과의 관련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우리 헌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 충당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엄격 심사를 했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문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집단이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나 그래서 우리 헌재는 이것을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분양권자들이 학부모들이면 학교용지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예컨대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 혹은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노부부인 경우들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특별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 특히 이제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수견에는 위헌 결정했지만 그러나 5대4였기 때문에 위헌 정족수에는 모자라서 위헌 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입법자들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특별 부담금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위반 원칙 규정하고 있고요. 특별 부담금은 항상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다음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이중 부과 등을 금지하는 헌법적 기본권 심사에 있어서 제한 원리에 따르면 침해 초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그다음에 부담금의 존속 기간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그다음에 부당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이런 특별 부담금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절차적인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담금 신설을 할 때에도 반드시 국회에 일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2조, 53조부터 해서 59조까지는 우리 헌법의 국회의 권한 내용을 다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조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회 등에 대한 동의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